안녕하십니까. 배종인 원장입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리뷰를 꽤 많이 했죠. 퀵 리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 리뷰니까 퀵 리뷰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디지털 데이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메쉬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먼저 스캐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스캐너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카메라가 픽셀을 얻지만은 그 스캐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다고 했고 그 데이터는 결국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라고 했었죠. 위치 정보, 색상 정보, 방향 정보고 이게 이렇게 쌓여서 행렬화가 됨으로써 형상 정보가 나타난다고 했었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량을 확 줄인 삼각형 망의 그 점의 개수를 확 줄이고 삼각형 망으로 이어지는 그 메쉬 데이터로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STL이 표준이라 그랬고 이거는 스캔 데이터뿐만 아니라 CAD 데이터도 일종의 도면으로서 STL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 이 STL은 이 형상 위치 정보, 색상 정보가 안 들어가죠. 위치 정보, 방향 정보, 형상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색상 정보라든지 뭐 다른 임플란트 좌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 각 회사들이 이런 DCM 이건 3쉐입의 전용 포맷이죠. PLY OBJ는 뭐 회사에 종속돼 있는 건 아닌데 그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쉬 데이터, 메쉬 포맷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그 메쉬 데이터, 메쉬가 어떤 거다. 그걸 이해하는 거에 부가적으로 이 모든 메쉬 데이터는 이제 좌표 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원점이란 게 있고 스캔을 하나하고 그 각각의 스캔마다 원점이 다르기 때문에 스캔한 거를 다 열어보면은 마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라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얼라인이라는 거는 위치 정보만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매뉴얼 얼라인, 그렇게 직접 움직이는 매뉴얼 얼라인과 우리가 바이트 할 때 많이 하는 그 3포인트 매칭 같은 걸 하는 그 매칭 얼라인이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얼라인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이트 잡을 단계,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단계, 이 라이브러리 얼라인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CT와 메쉬도 서로 3포인트를 찍어서 얼라인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메쉬를 한 화면에 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를 보고 새로운 치료 방법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얼라인 하는 거를 수학적 뉘앙스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이 메쉬라는 것의 속성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남이 만들어 온 거를 가져와서 선택해서 쓴다 해서 이게 라이브러리라고 했었고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는 일단 임플란트 부품들을 메쉬화 해가지고 스캔 바디 밑에 스캔 바디와 픽스처 간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미리 얼라인이 돼 있는 메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환자의 스캔에다가 이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얼라인을 시키면은 다른 부품들이 전부 다 탁 여기에 얼라인이 돼서 마치 가상 구강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픽처 레벨 라이브러리는 스캔 바디 또는 스캔 힐링을 쓰는 거라고 했었고 그걸 꽂아 스캔 바디를 사용했을 때는 커스텀, 스톡 어버트먼트,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거 주로 TS 시스템에 대한 거고요. SS나 US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쓰시는 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도 라이브러리를 할 수가 있었죠. 이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을 하면 마진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한 것을 어버트의 CAD STL 파일 또는 우리가 바깥에서 어버트먼트를 스캔해 놓은 STL 파일로 대치를 해서 그 깨끗한 마진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멀티유닛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 바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고 그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디지털 볼철에 있어서의 기본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풀마우스를 서지컬 가이드로 수술을 하고 디지털 보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무치약 환자들을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봤었고요. 그게 클래식한 어려움으로서는 일단 치아 배열에 레퍼런스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 수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치아 배열의 레퍼런스는 덴처를 만듦으로 인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그 메쉬 데이터가 총 5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상악, 하악, 상악 덴처, 하악 덴처 외에도 바이트. 그래서 5 메쉬 얼라인이란 말을 제가 누차 많이 했었습니다.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과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스톤을 푸어링하는 방법과 푸어링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려운 점은 CT와 메쉬 데이터를 서로 온라인을 매칭 온라인을 해야 되는데, 무치학에서는 마커가 없기 때문에 마커를 붙일 때 그 장치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잇몸에 붙일 수도 있고 미니 임플란트를 본에다 심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지컬 가이드를 제 위치로 그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드릴링할 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포지셔닝에 있어서 그 레퍼런스 임플란트나 잔존 치아가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앵커를 박을 때에도 이런 그 앱솔루트 레퍼런스들이 있으면은 앵커 식립 시에도 그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 서지컬 가이드를 고정하는 이외에도 최초 왁스림에서부터 진단 덴처, 그 다음에 이 서지컬 가이드까지 그 위치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그 일관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마우스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8단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치아 배열의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최초 진료 시작을 할 때 가능하면 레퍼런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치아 그 진단 덴처 또는 치료 덴처를 완성한 다음에 디지털화 5 메쉬 온라인을 합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위치를 잘 확인을 하고 앵커로 잘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보철은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미디어트 템포라리는 멀티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전체 스플린트된 리지드 커넥션 보철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트를 우리가 그 수술 직후에 뜨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덴처의 좌표계에다가 온라인하는 버추얼 크로스 마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링 기간 동안에는 그 환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합 조정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버트먼트나 스크류가 루스닝 되는 게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조여주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SQ가 올라왔다 싶을 때는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한 전환 보철을 디자인해서 환자의 피드백과 적응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보철에서는 저는 멀티유닛을 선호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어버트먼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픽스처 레벨로 스캔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이 보철의 모양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셔널 보철을 최대한 파이널에 가깝게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아 놓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파이널 어버트먼트와 보철을 제작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템포라리를 먼저 딜리버를 해주시라 그랬죠. 일단 환자가 또 적응이나 피드백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류 리타이트닝을 통해서 싱크 다운을 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어버트먼트까지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환자가 적응해서 이 TMJ까지 조금 안정이 됐다고 싶을 때, 이제 파이널 보철은 어버트먼트 레벨로 한다고 했었고, 먼저 전치부부터 스캔을 한다고 했었고, 전치부부터 스캔해서 전치부 지르코니아 보철을 넣어준 다음에 그걸 또 구치부를 스캔을 해서 구치부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8단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또는 생각해 봐야 할 건데요. 이 파이널 보철에서 멀티유닛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요즘 오론 4나 오론 6의 그런 스플린트된 보철을 멀티유닛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걸 파이널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픽스처 위에 멀티유닛 어버트먼트가 올라오고, 그 위에 실린더가 올라가고, 그 위에 다시 스크류가 올라가게 이렇게 좀 보철의 구성, 부품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템포라리를 사용하는 몇 달 기간 동안이면 몰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품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미케니컬 프로블럼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멀티 유닛을 뭐 예를 들면은 오론 4나 뭐 오론 X 같은 경우에는 식립되는 임플란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갖다 픽스트로 어차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거 멀티 유닛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일단 그리고 또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스프린트된 스크류 보철의 어댑테이션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상을 무조건 잘 떼야 될 테고 스캔을 울트라오랄 스캐너로 스캔을 한 것이 만약에 좀 부정하다 생각한다면 모델 스캐너를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이 만약에 통지르코니아라고 한다면 그게 신터링 과정 중에서도 변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핏을 얻기가 어려워서 결국엔 시멘트로 채우는 보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옛날에 혹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조를 한 다음에 입안에 트라인에서 안 맞으면은 솔더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오론 4나 오론 6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바를 밀링을 해서 실린더가 바 안에 포함이 된 상태로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를 밀링을 하려면 일단 기공료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밀링을 한다면 굉장히 고스펙의 밀링 머신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도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유지 관리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파이널 보철로서는 멀티 유닛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해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시멘트 타입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뭐 저는 멀티 유닛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언급할 부분이 없고 단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론 4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론 4를 하려면 멀티 유닛을 안 쓰고는 거의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것도 옛날에 브레네막 시절에 익스터널로 하던 보철에서 시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좀 데이터가 좀 오래 쌓이면 오론 4 멀티 유닛 위에 지르코니아를 올린 거 또는 메탈을 올린 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이면 그걸 보고 좀 저도 더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실까요? 임플란트 보철이 잘 안 맞을 때 우리가 딜리버리 할 때 확인을 하는 거는 일단은 콘택이나 교합을 확인을 할 것이고 프록시말 콘택이나 오클루잘 콘택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을 확인을 하겠죠. 에러가 임상에서 보이는 에러는 결국 여러 단계에서 누적이 됐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서 만약에 잘 안 맞을 때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으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스캔을 잘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근데 요즘 스캐너가 많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해서 스캔 단계에서 오류의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합을 얼마나 우리가 바이트 체득을 잘 했는지 그 중에 휴먼 에러가 좀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잘 못 물은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이트를 시켰을 때 우리가 미리 찍어놓은 교합점하고 스캐너에서의 교합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캔 바디와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스캔한 STL과 우리 라이브러리 STL을 둘이 매칭 온라인을 시킬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스캔 바디의 재질이 스캔이 좀 잘 안 되는 재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메쉬 구조를 좀 잘못 스캔 STL과 CAD STL의 메쉬 구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면 CAD에서 단면을 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플라스틱 스캔 바디일 경우에는 빈번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오스템 3세대 스캔 바디는 꽤 정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온라인 정확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어버트먼트와 크런이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헐렁하다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어버트먼트는 지대치고 그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 어버트먼트가 지대치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우리가 프랩하는 원칙에 맞춰서 뭐 숄더나 이런 숄더의 테이퍼나 숄더의 폭이나 숄더의 곡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갭이나 아니면은 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버추얼 CAD에서의 작업이 다 잘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산해내는 밀링 머신에서 혹시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을 그 부족하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서 만든 CAD의 STL 파일과 나온 크라운의 스캔한 STL 파일 두 개를 온라인 시켜서 인스펙션 확인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제 강의를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신다면 어딘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배정희 원장이 말씀하신 게 물론 굉장히 정답이긴 한데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이제 스캔 떠서 이제 커스텀이랑 뭐 그 위에 상부가 제작이 됐을 경우에 환자 건강에 맞춰 봤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잘 맞지만 가끔가다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사실 크라운이 안 맞는 거지 그 어버트먼트가 안 맞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버트먼트가 사실 살짝 잘못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뭐 헥스 맞춰가지고 꽂으면 거의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냥 어버트먼트는 그 또 제작하기가 힘드니까 저기 어버트먼트는 연결하고 왜 이제 크라운이 안 맞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프로비저널이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그냥 임상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뭐 필요하면 릴라이닝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붙입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시간 동안은 이제 한 2주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보처를 할 때 어차피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뜨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버트먼트 연결해놨으니까 그냥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인상 뜰 때 우리 자연치 인상 뜨는 것처럼 좀 그 단계에서 잘 뜨는 방향으로 저는 그냥 그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학구적인 방법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배정희 원장의 방법을 택하시고 좀 더 이렇게 임상적으로 좀 편안한 방법은 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그 임상가로서의 굉장히 그 높은 해안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차를 제 말처럼 오차를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 오차를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그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을 동시 제작해서 딱 맞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요즘에는 대부분 어버트먼트 레벨로 한 번 더 스캔을 그렇죠. 해서 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스캐너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트리오스를 2대 쓰고 있는데 원장님 어떤 거 쓰십니까? 저는 다양한 스캐너를 다 쓰고 있습니다. 뭐 각종 스캐너를 다 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네. 배 원장님은 임플란트 이제 이 디지털 보초를 시작하신 게 이제 한 4, 5년 정도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 10년 전에는 이제 스캐너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새로운 게 나오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어떤 게 좋을까요를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저는 사실 배정희 원장님 쪽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이렇게 둘로 나눠드립니다. 자, 최종 보철물을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용 스캔이냐, 뭐 픽업이나 혹은 트랜스퍼 같은 거를 대체하는 그런 임플란트 스캔이 주목적이냐, 혹은 교정 장치를 만들기 위한 스캔이 주목적이냐, 이 카테고리와 첫 번째 것처럼 보철물을 직접 제작하기 위한 카테고리냐,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좀 추천해 드리는 게 좀 다른데요. 임플란트와 교정 쪽이면 주로 그냥 가성비 좋은 거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냥 그것만 할 거면, 왜냐면 요새 스캐너가 보편적으로 정밀도, 정확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거면은, 다시 말해서 스캔 떠서 기용소로 보낼 거면 그 정도 하시고, 내가 직접 뭔가를 하겠다. 뭐 내가 임플란트, 커스텀, 어버트먼트 내지는 뭐 서지컬 가이드든 이런 등등을 직접 디자인하겠다 그러면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는, 스캐너와 연계돼서 그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는 쪽의 회사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수영 원장님 시간에도 그 언급이 됐듯이 먼저 본인의 워크플로우, 물론 이제 새로 개업하시는 분이라면 워크플로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진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워크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레이나 수복이 많고 그런 걸 원대로 하길 원한다 하시면 그 이수영 원장님 쓰시는 세렉 계열을 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나 뭐 임플란트 쪽이 많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전 스캐너를 사면 그 뒤에 소프트웨어가 결정이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이 쓰는 엑소캐드 계열을 쓸 것 같다 하면은 뭐 메디트 쪽이나 그쪽으로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아니면은 뭐 3쉐입의 캐드를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3쉐입 트리오스 스캐너를 쓰라고 하겠죠. 그래서 스캐너의 기준이 일단 성능이 있을 텐데, 그 성능은 정확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속도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논문을 리뷰를 해보면은 물론 스캐너 간에 조금 순서는 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든 없든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많이 쓰는 스캐너들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이 데모를 해보시고 본인 손에 딱 붙는 스캐너를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본인 손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생사 손입니까? 저는 스캔을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인 손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원장님 보면 항상 직접 스캔을 뜨시더라고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선 스캐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직원들이나 저나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끌고 다니기 힘들고 뭐 무겁고 이러면은 그 직원들이 잘 안 쓰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선 스캐너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이제 준비된 질문은 끝났는데 네. 혹시 뭐 서로 물어볼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네. 정말 지난 요번 16번이죠. 오늘까지 시간 동안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기회에 만나뵐 시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디지털 시작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나 뭐 이렇게 맞닥뜨리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희와 함께 더 공부하고 또 질문 주시고 그래 주시면 여러 기회를 여러 방법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선생님. 추천해. 네, 그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